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모든 MRI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두경부와 복부, 흉부 등 MRI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데요. 2021년까지는 모든 MRI와 초음파 검사에 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내 지원팀을 꾸려 환자의 입퇴원 및 치료 일정을 수립하고 영유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또 난임 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기준 62.7%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수가 지난해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고혈압과 당뇨병 외래진료 환자 수는 917만 명으로 전년보다 36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고혈압과 당뇨 두 질환이 모두 있는 환자는 10만 명 늘었고 이 가운데 41%가 7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평원은 시력 저하 등 당뇨 합병증 위험을 진단하는 검사 시행률은 44.6%에 그쳤다며 합병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기관과 환자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심방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뛰는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30세 이상 12만 4천여 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대기 오염이 심방세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 증가하면 3일 후 심방세동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율이 4.5%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팀은 이전부터 심방세동이 있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환자가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서 자율신경계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심방세동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건보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명단 공개 대상을 건보료 1,000만 원 이상, 체납기간 1년 경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교차가 크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악화돼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이 50세 이상 전립선 비대증 환자 144만 6,4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일교차가 14도를 넘어섰을 때 하루 평균 응급실을 방문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 비율이 일교차가 4도 이하인 날에 비해 약 37%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일교차가 크면 전립선이 압박한 요도가 제대로 이완되지 못한다며 증상이 악화돼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가 되면 방광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소변 흐름에 장애가 생기거나 역류할 수 있어 신장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질환이지만 어느 부위에서 발병했는가에 따라 그 증상이 다르고 또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뇌종양입니다. 이 뇌종양은 중추기관인 뇌신경 조직에 종양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요. 종양이 생긴 그 위치에 따라 증상이 두통, 시력 저하, 어지럼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증상을 마주하고 질환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니 그냥 두통약을 먹고 방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했습니다. 뇌에 종양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자파 또는 방사선 노출, 바이러스 감염, 유전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포의 성질, 발생 부위, 전이 여부 등에 따라 그 양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포 모양이나 성질에 따라서 양성이냐 악성이냐로 나누게 되는 거고, 뇌종양이 다 나쁜 병은 아니고 착한 양성 질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악성인 경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뇌암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디서 생겼느냐, 즉 머리뼈 안에서 종양이 생겼느냐에, 아니면 다른 데서 생겨서 날라왔느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자체 그러니까 그 두개골 안에서 생긴 경우에는 우리가 1차성 뇌종양이라고 하고요. 다른 데 암이 생겨서 뇌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2차성 혹은 전이성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뇌 안쪽에 생겼느냐, 뇌 바깥쪽에 생겼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뇌 안쪽에 생긴 경우를 우리가 축내 종양, 뇌 바깥쪽에 생긴 경우를 축외 종양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축의 종양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뇌 손상 없이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가 됐죠. 대뇌는 앞쪽으로는 전두엽, 뒤쪽에는 후두엽, 가운데 부분에 두정엽, 측두엽이 위치합니다. 전두엽의 종양이 나타나면 정서 불안이나 한쪽 팔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어 후두엽 종양은 시각장애를, 두정엽 종양은 감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측두엽 손상은 언어장애 등을 유발합니다. 더불어 뇌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뇌전증, 즉 반복적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뼈는 단단합니다. 압력에 의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뼈 안의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만약 종양 덩어리가 생긴다면 뇌압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두통이나 구토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두통은 대개 새벽 또는 아침에 더 심해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주무시는 동안에는 호흡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럼 몸 안에 이제 특히 동맥, 혈액,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 혈관이 확장하게 됩니다. 혈관이 확장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피의 양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압력을 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로 새벽녘에 머리가 아파서 깨면서 토하는 증상이 있으면은 뇌압 상승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뇌압이 심한 경우에는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뇌압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구토뿐만 아니라 의식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국내에서 약 3,000명 수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뇌종양. 그 환자 수는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뇌하수체라는 기관에 종양이 생긴 것을 두고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합니다. 전체 뇌종양의 15% 안팎을 차지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이 뇌하수체 종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3년 17,400여 명에서 2017년 23,500여 명으로 5년 새 35% 정도 늘어났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문의가 머리뼈 안에서 종양이 생겼는지 아니면 밖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1차성 뇌종양과 전이성 뇌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전이성일 경우 가장 많은 전이는 폐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폐의 암이 먼저 생기고 난 뒤에 종양세포가 혈액을 타고 뇌로 옮겨진다는 거죠. 전문의는 이 대목에서도 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론상으로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양성 종양은 커지는 속도가 느릴 뿐더러 일정 크기 이상 자라지 않는 특징이 있어 빠르게 자라 신체의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쉬운 악성 종양에 비해 처치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뇌가 여러 기능을 관장하는 주요 장기라는 점입니다. 수술을 통해 양성 종양을 모두 제거해 완치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긴다면 치료를 강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뇌종양은 난치성 질환으로 간주를 하는 이유인데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양성종양이 작고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더 못 자라게만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어떤 장애가 유발되는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유지시키면서 더 못 자라게 다스리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되겠습니다. 악성 종양의 경우는 대부분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술을 해도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뇌수막종 같은 양성 종양의 완치율이 90%에 달하는 반면 신경교종의 한 종류인 악성 교모세포종인 경우 예후가 매우 나쁘고 재발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아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질병이 마찬가지지만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환자한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들하고 충분히 대화할 필요가 있고. 종양의 최종 진단은 조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이 뇌종양의 경우 머리뼈 속 뇌조직을 떼내는 일 자체가 큰 수술입니다. 치료도 하기 전에 검사하느라 수술 후유증을 남겨선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뇌종양 진단은 CT나 MRI 등을 이용한 영상 소견에 근거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양성 종양으로 추정이 되고 수술로 제거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면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 검사를 함께 한 뒤에 확진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거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부위에 종양이 있다거나 이게 종양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울 때는 조직 검사를 먼저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직 검사나 수술보다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환자에게 더 유익한 사례가 있는 것이죠. 이 뇌종양 치료는 이처럼 전반적인 여건을 두루 살피면서 이어집니다. 뇌신경 조직을 치료하는 것이 그만큼 까다롭고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악성 종양일 경우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목적이 될 겁니다. 전문의들은 이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환자나 환자 가족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목과 어깨, 등과 허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디스크 등 척추 관절 질환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알고 보면 근육의 문제로 나타나는 근막 통증 증후군일 수 있는데요. 흔히 담에 걸렸다, 근육이 뭉쳤다고 표현하는 근막 통증 증후군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굳어진 근육이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근육을 감싸는 근막을 따라 통증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 부위가 명확하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증상이 가벼울 때에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한번 굳어지기 시작한 근육 뭉침은 계속 주변으로 확산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심각한 환자들은 근육이 굳어진 정도가 심하고 부위가 넓기 때문에 쉽게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 진단도 참 어려운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조영준 원장은 디스크 질환으로 알고 병원에 오는 환자 중 일부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 근본 원인이라며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 대부분이 가벼운 디스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디스크가 치료된 이후에야 근육 문제로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1, 2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은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등 특정 부위의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척추 관절 질환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서도 빈발합니다. 근육을 제때 풀어주지 않는 게 원인인데요. 활동량에 비해 스트레칭을 소홀히 하거나 운동이 생활에 녹아있지 않다면 모두 위험군에 속합니다. 치료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주사요법과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 치료, 그리고 근육 재활을 위한 운동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3년 이상 오랜 시간 굳어진 근육이 완전히 풀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요. 조용준 원장은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잘 낫지 않고 나아졌더라도 다시 재발한다며 또 어떤 수술이든 재활치료가 중요하다. 수술이 잘 됐다면 회복기간 이후 열심히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줘야만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악화된다. 통증은 의사가 조절해줄 수 있지만 운동은 환자의 몫이라며 아파도 참고 운동해야 낫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관절 건강에 좋다는 보스웰리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보스웰리아는 인도 아프리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프랑킨세스 나무의 진액을 채취한 알갱이로 염증 완화에 탁월하고 연골세포 생존율을 증가시켜 관절염의 통증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보스웰리아는 차로 우려 마시거나 환으로 먹을 수 있고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단, 하루 4g 이상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장애나 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해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푸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